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부유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부유물질을 표시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부유물질, 용존물질, 콜로이드성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처리하기가 가장 용이한 물질이 부유물질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처리하기가 어려운 물질이 콜로이드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콜로이드성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직경이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우리가 부유물질 SS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직경이 0.00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를 용존물질, 용존물질이라는 것은 물에 녹아있는 물질이라고 표현하겠지만은 필터의 크기가 있겠죠. 따라서 그 필터의 크기를 통과하게 되면 용존성 물질, 그리고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비용해성 물질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콜로이드성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0.001에서 0.1 마이크로미터 입자예요. 다시 말해서 부유물질과 용존물질 사이에 있는 입자의 크기를 가진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용존물질은 처리를 거의 하지 않죠.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은 부유물질과 콜로이드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형물질의 상호관계식에서 TS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용에서 설명 자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TS라는 게 뭐냐면 고형물 중에서 제일 큰 값입니다. 그러면 VS라는 것은 휘발성 고형물 또는 유기물, FS라는 것은 잔류성 고형물. 자, 그래서 또는 무기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이 내용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TS라는 고형물은 VS라는 유기물 또는 휘발성 고형물에서 FS라는 잔류성 고형물 또는 무기물을 더한 값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S를 집어넣으면 중간에 S를 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D를 집어넣게 되면 중간에 다 D를 집어넣게 되면 이 9개의 우리가 상관관계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개념이 TS는 VS 플러스 FS에서 S가 들어갈 때는 TS 자리에 S, VS 자리에 사이에 S, FS 사이에 S를 넣는 거죠. 그리고 D를 넣게 되면 TS 사이에 D, VS 사이에 D, FS 사이에 D를 넣게 되면 이 전체 9개의 상관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개념이 TS, VS, FS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만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용어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콜로이드성 물질의 종류를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친수성 콜로이드와 그리고 소수성 콜로이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콜로이드성 물질은 이 두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내용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자, 친수성 콜로이드와 소수성 콜로이드를 구별을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친수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친수성이라고 하면 물과 친한 콜로이드성이에요. 소수성이라는 것은 또는 비친수성이라는 것은 물과 친하지 않은 거죠. 물과 친하다는 소리는 물에 녹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콜로이드성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물에 녹아 있어요. 그럼 제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거가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 물을 다 처리해야지 콜로이드성 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콜로이드성 물질은 응집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철염이나 알루미늄처럼 응집제를 이용을 하는데, 그 응집제를 이용해서 처리하기가 용이한 콜로이드성 물질은 친수성이 아니라 소수성 콜로이드가 훨씬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친수성 콜로이드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유탁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유탁 상태라는 것은 에멀전이라고 그러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면 우유입니다. 우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를 컵에 비워서 컵을 방치를 시켜 놓으면 우유청과 물청이 분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을
유탁 상태 또는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에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 전체를 처리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집제나 약품을 주입한다 하더라도 그 응집제나 약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염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표면 장력은 용매보다 약합니다. 표면 장력은 용매보다 약해요. 표면 장력이라는 게 뭐죠?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틴달 효과가 약하거나 거의 없는 게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답을 찾기 위해서는. 자, 틴달 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콜로이드성 물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빛의 진로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틴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친수성이라는 것은 콜로이드성 입자가 전부 다 물에 녹아 있는 상태예요. 입자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반면에 소수성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 녹지 않는 콜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콜로이드성 입자 자체가 물에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빛의 진로 현상을 볼 수 있는 틴달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소수성에서는 틴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친수성에서는 틴달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상에서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을 때 친수성 콜로이드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틴달 효과가 약하거나 거의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틴달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문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물과 쉽게 반응해서 물에 녹습니다. 그리고 재생요기하고, 자, 그리고 반응이 비활발해요. 그리고 전해질이 많이 요구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해질에 대한 반응은 활발하면서 많은 응집제를 필요로 해요. 이 두 개 문구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친수성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반응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물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을 많이 일으키려고 하면 전해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해질 성분을 많이 주입을 하게 되면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물에 녹아 있는 물 자체에서 녹아 있는 친수성 콜로이드는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응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양의 전해질을 주입한다는 게 7번에 대한 설명이고, 자, 8번 같은 경우에서는 전해질이 많으면 반응이 활발하다 그랬죠. 그래서 8번에서는 전해질에 대한 반응은 활발하다. 그러니까 7번과 8번은 같은 말이죠.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수성 콜로이드성이 반응성이 높으려고 하면 전해질 성분이 많아야 돼요. 전해질 성분이 높은 물에서는 반응이 활발한데 7번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물은 전해질 성분이 낮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에서 반응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해질을 많이 주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8번에서는 전해질 성분이 있는 물에서는 친수성 콜로이드가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물에 녹아 있는 친수성 콜로이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응집제를 많이 주입해야 될까요? 적게 주입해야 될까요? 많이 주입해야 되겠죠. 왜? 반응을 잘 안 하니까. 자, 따라서 설명을 이제 보시면 7번과 8번이 헷갈리면 되지 않고, 우리가 응집제를 넣어서 주입을 했을 때는 많은 양의 응집제를 넣어야지 처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막 또는 수화수를 형성하고, 수막이라는 것은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매우 큰 분자 또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점도를 증가시킨다. 점도라는 것은 끈적끈적한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친수성 콜로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친수성 콜로이드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유탁 상태로 존재한다. 유탁 상태가 에멀전인데 우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맞습니다. 물에 쉽게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답은 친수성 콜로이드의 대부분은 소수성 콜로이드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답은 틴달 효과가 크다고 그랬어요. 틴달 효과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콜로이드성 물질이 존재하는 물 속에서 빛이 이동하는 빛의 진로 현상을 볼 수 있는 게 틴달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틴달 현상은 콜로이드성 물질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물속에 녹아있다는 소리는 실제로 콜로이드성 물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녹지 않는 소수성에서는 틴달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친수성에서는 틴달 현상이 작게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친수성 콜로이드와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소수성 콜로이드입니다.
자, 소수성 콜로이드의 특징에 보면 현탁질 상태예요. 자, 현탁질이라는 게 뭐냐면 흙탕물입니다. 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에 가서 여러분들 유리컵에 흙탕물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만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찌꺼기가 가라앉죠. 그리고 맑은 상등액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흙탕물이라는 것은 황토라는 토양과 물이 분리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 상태를 우리가 현탁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녹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염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콜로이드성 물질과 물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응집제나 약품을 주입하게 되면 그 약품 쪽으로 콜로이드성 물질이 확 당겨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약품을 주입한다 하더라도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성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표면 장력이 용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틴달 효과가 크죠. 반면에 친수성 같은 경우에서는 틴달 효과가 작죠. 틴달 효과라는 것은 콜로이드성 물질이 존재하는 물 속에서 빛이 이동하는 진로 현상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물과 반발하는 성질이 있어요. 물에 녹지 않으니까 물과 반발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염에 민감한 특징, 그리고 표면 장력이 용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틴달 효과가 크다는 게 답을 찾기 위한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물과 반발하죠. 물과 반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면 6번에 보시면 재생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친수성은 재생이 쉽죠. pH가 낮으면 양제나 콜로이드가 많아진다. 소량의 응집제로 쉽게 응집 처리가 된다. 소량의 응집제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과 콜로이드성 물질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콜로이드성 물질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 작은 양의 응집제만 주입하더라도 응집제에 콜로이드성 물질이 쉽게 빨려오는 거죠. 자, 그리고 점도는 분산매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친수성 콜로이드와 소수성 콜로이드의 특징을 반드시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쳤을 때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게끔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19번에 보면 소수성 콜로이드의 특성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물과 반발하는 성질을 가진다. 맞습니다. 나번에 물 속에 서스펜션으로 존재한다. 다번에 다량의 염을 첨가해야만 응결 침전된다고 그랬어요. 다량의 염을 첨가해서 처리하는 것은 친수성이 되고 반면에 소량의 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은 소수성이죠. 그 이유는 소수성은 콜로이드성 물질과 그리고 물이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량의 응집제만 주입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작은 입자로 존재한다. 콜로이드성 물질은 작은 입자죠. 용존성 물질과 부유물질의 사이의 크기를 가지니까. 자, 따라서 답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보시게 되면 소수성 콜로이드 입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실험입니다. 자,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면 전해질을 소량을 넣고 응집을 조사를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소수성, 친수성, 물에 잘 녹는 것은 친수성, 물에 녹지 않는 것은 소수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수성 콜로이드 입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지 전기를 띠지 않는지를 실험하는 방법은 전해질을 조금 넣고 응집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대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소수성 콜로이드 입자가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을 조사하고자 할 때 다음 시험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해질을 소량 넣고 응집을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콜로이드성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물에서는 활발하게 반응하지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전해질을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도 전해질이 무조건 들어가서 문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콜로이드성 물질이 활발하게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해질 성분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전해질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가번이죠. 전해질을 소량 넣고 응집을 조사를 하는 게 소수성 콜로이드가 전기를 띠느냐 띠지 않느냐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실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응집의 화학적 반응 기작, 메커니즘. 다시 말해서
콜로이드성 물질 자체가 응집제를 주입을 했을 때 응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응집에 기여하는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중청의 압축입니다. 이중청의 압축. 자, 그리고 두 번째 체걸음. 그리고 세 번째 입자 간의 가교작용. 그리고 제타 전위의 감소. 여기서 제타 전위의 감소라는 것은 제타 전위가 제로일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침전물에 의한 포착, 그리고 전하의 중화. 자, 여러 가지의 응집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시험상에서는 콜로이드성 물질의 응집의 화학적 반응 기작 또는 메커니즘으로 잘못 설명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문구 자체의 내용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문구 자체의 문맥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찾게 하는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콜로이드의 응집의 기본 메커니즘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전하의 중화, 답은 이중청의 압축, 답은 입자 간의 가교 형성, 답은 중력에 따른 전단력 강화. 자, 중력이라는 말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집이 일어나고, 특히 우리가 응집제에 의해서 응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력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침전물에 의한 포착,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라번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전기 침투 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내용에 보시게 되면 콜로이드 물질이 고정되어 갇혀 있을 경우에 직류 전위를 응용하면 입자가 보통 움직이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액체가 흐르게 된다. 이 현상을 전기 침투 현상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게 슬러지 탈수에 응용을 한다고 그러죠. 자, 여기서 전기 침투 현상인데 주로 슬러지 탈수. 여기서 슬러지 탈수라는 게 뭐냐면, 슬러지라는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수처리를 했을 때 1차 처리와 2차 처리. 그래서 1차 처리에서 우리가 침전물이 1차 침전지에서 발생하죠. 그 다음 2차 처리된 물질은 2차 침전지에서 발생하는데, 주로 2차 침전지에서 발생된 우리가 퇴적물들을, 다시 말해서 미생물 덩어리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생물 덩어리들은 제거를 한다는 것은 수분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 게 탈수잖아요. 그만큼 탈수가 어려워요. 따라서 전기 침투 현상을 이용해서 슬러지 탈수를 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설명을 한 다음에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전기 침투 현상.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몇 가지의 여러분들이 힌트를 보시면 전기 침투니까 전기는 직류와 교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문구는 직류전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콜로이드 용액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광선을 통과시키면 빛자가 빛을 산란해서 진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콜로이드 물질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친수성 콜로이드와 소수성 콜로이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빛의 산란 현상을 볼 수 있는 걸 틴달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틴달 효과가 생기는 것은 친수성이 아니라 소수성 콜로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매 및 다른 입자와 충돌하여 불규칙하게 운동을 한다. 그리고 콜로이드 입자는 질량에 비해서 표면적이 크므로 용액 속에 있는 다른 입자를 흡착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다른 입자끼리 부딪혀서 얘들이 흡착이 되는 거죠. 뭉쳐지는 거죠. 뭉쳐져서 큰 덩어리를 형성해서 침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로이드 용액에서는 콜로이드 입자 전부가 양이온 또는 음이온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입자는 주로 음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콜로이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자를 분산 상태로 유지하는 힘인데 세 가지 힘이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중력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발생 힘, 그리고 제타 포텐셜.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콜로이드성 물질 자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제타 포텐셜이 가장 중요해요. 제타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력, 반대로 발생 힘, 제타 포텐셜, 제타전이 세 가지가 참여한다는 거. 그리고 8번 콜로이드의 안정도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제타 전이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콜로이드의 안정도라는 게 콜로이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타 전이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타 전이가 제로에 가까울수록 음결이 쉽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3번에 제타 전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이 공식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공식 찾기로 문제가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찾기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찾아야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제타 전이는 D분의 4파이 LQ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용어 설명을 보시게 되면 자, L이라는 것은 전하량과 차가 유효한 입자를 둘러싼 청의 두께, Q라는 것은 입자와 용액부 사이의 전하량의 차, D라는 것은 매질의 유전 상수예요. 그러면 이 공식 같은 경우에서는 출제를 했을 때 문자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의 용어들을 기억을 해줘야지 문자가 L 대신에 M, Q 대신에 S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문자를 바꿔서 출제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공식 찾기는 여러분들 특히 기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콜로이드성 물질 자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방지 기술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먼저 콜로이드성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응집제를 사용을 합니다. 응집제라는 것은 금속 응집제를 사용하는데 주로 철이나 알루미늄을 사용을 해요. 따라서 철이나 알루미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화학적 처리 같은 경우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 하면 상수 처리죠. 상수 처리. 그래서 상수 처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응집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콜로이드성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콜로이드가 있어요. 그럼 응집제를 주입을 하죠. 그 다음에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알카리도 유발 물질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응집제에 의해서 콜로이드성 물질이 응집이 되어서 플럭을 형성을 해요. 플럭을 형성해서 기타 물질이 형성되는데 반응식으로 보면 AlSO4-3, 18H2O가 있죠. 그러면 Al2SO4-3가 뭐냐면 황산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면 이 황산 알루미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응집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응집제예요. 응집제인데 이 응집제가 액체 상태가 액상이죠. 고체 상태가 고상이에요. 그래서 액상과 고상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물이 18개가 붙어 있을 때는 액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물이 14개가 붙어 있을 때는 고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거는 액체 상태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CaHCO3-2 알카리도 유발 물질입니다. 알카리도 유발 물질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가 있죠? CO3-, HCO3-, 그리고 OH-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HCO3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알카리도 유발 물질을 주입을 해서 pH를 조절합니다. 왜 pH를 조절해야 되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염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염화 제이철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4에서 12 범위에서 활발하게 반응을 해요. 반면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5에서 8 사이에 활발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응집제를 주입을 했을 때는 응집제가 활발하게 반응할 수 있는 pH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카리도 유발 물질을 주입을 해서 pH를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활발하게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해서 이제 화합물이 형성되는데 CaSO4라는 황산칼슘은 용해 상태입니다.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리된 상태를 다시 말해서 침전물을 뭐를 보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로이드성 물질이라는 자체가 알루미늄에 붙어서 침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화합물이 침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물질들이 발생하는 물질이잖아요. 여기서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거는 AlOH3, 수산 알루미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물질이 많이 생성될수록, 다시 말해서 AlOH3가 많이 생성될수록 지금 침전율이, 처리율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CO2와 H2O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응결과 응집을 보면
자, 우리가 방지 기술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은 지금 응집제를 주입을 하잖아요. 응집제를 주입을 한다는 소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를 이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응집제를 주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교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반을 해야 되느냐? 급속 교반을 먼저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약품을 주입했다는 소리는 하수나 폐수에 약품을 빨리 녹여야지 주입한 약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교반을 안 해서 우리가 용해를 안 시켰다고 하면 주입된 응집제에 콜로이드성 물질이 이렇게 엉겨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약품 자체의 효과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품을 주입하게 되면 무조건 급속 교반이 우선이에요. 그럼 급속 교반이라는 목적은 뭐냐면 약품을 녹이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급속 교반이 끝나고 나면 완속 교반을 합니다. 완속 교반은 천천히 교반하는 걸 뜻해요. 왜 천천히 교반하느냐면 응집제와 콜로이드성 물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약품을 집어넣게 되면 뭐부터 먼저? 급속 교반 먼저, 그리고 완속 교반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응집제를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급속 교반을 하는데 이 급속 교반을 우리가 혼화조라고 그래요. 약품을 주입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하느냐 하면 150rpm. rpm이라는 것은 분당 회전수예요. 따라서 150rpm이라는 것은 1분에 150회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자, 그러면 몇 분 정도 하느냐 하면 2분 정도. 그래서 급속 교반의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폐수나 하수에 응집제를 녹이는 기능과 그리고 아주 미세한 알갱이 덩어리를 형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급속 교반이 끝나게 되면 완속 교반을 합니다. 그래서 완속 교반이라는 것은 실제로 플럭을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미세한 플럭이 큰 플럭으로 만들어져야지 무거워서 가라앉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완속 교반입니다. 따라서 완속 교반은 급속 교반에 비해서 월등히 속도가 느리죠. 50rpm.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플럭이 이렇게 용해가 다 된 상태에서 플럭이 계속적으로 형성됐다 떨어지고 해서 전하를 소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2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완속 교반을 20분 정도 시켜서 여러분들 미세한 입자를 큰 플럭,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침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완속 교반을 하게 되면 거대한 플럭이 형성되죠. 따라서 거대한 플럭이 형성된 것을 침전시켜서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콜로이드성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교재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여러분들 청력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그만한 플럭이 있어요. 그럼 맨 바깥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는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예요. 청력을 가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응집제를 주입하는 시기에는 언제 응집제를 주입하느냐면 철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염화 제이철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4에서 12 사이, 반면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5에서 8 사이에요. 그 적정한 pH 범위가 들어가면 제타 포텐셜, 다시 말해서 제타 전위가 제로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알루미늄이나 철을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응집제라는 약품을 주입했을 때는 반응을 가장 잘하는, 가장 적정한 응집 시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시점이 적정 pH와 제타 전위가 제로가 됐을 때입니다. 자, 따라서 알루미늄이나 철을 주입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청력작용이 생기는 조그만한 블럭들이 응집제에 달라붙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큰 덩어리가 형성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전기적 중화라고 해서 알루미늄을 주입하게 되면 이 알루미늄이 플러스 3가짜리예요. 그 다음 콜로이드성 물질들은 마이너스 1가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는데 이 덩어리들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뭐를 주입하느냐면 응집 보조제를 집어넣어줘요. 이렇게 형성된 것들을 지금 요거죠. 이렇게 한 개씩 처리하면 입자가 크지 않으니까 이걸 더 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조 응집제를 집어넣어줘서 얘들을 이 한 개 자체가 요거 한 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큰 덩어리로 크게 키워서 침강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전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등전점은
우리가 등전점이 제로일 때 침각률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전점이 제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와 여기. 그죠? 그런데 응집 시기가 지금 어디라고 돼 있죠? 여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pH를 기준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철 같은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pH 범위가 7전후거든요. 그래서 지금 pH가 6일 때 응집 처리 시점, 다시 말해서 등전점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콜로이드성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콜로이드성 물질은 소수성 콜로이드와 친수성 콜로이드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콜로이드의 특징이 시험에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틴달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콜로이드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콜로이드, 그리고 응집제라는 염에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물을 거니까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시험에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되면 그 내용을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정확한 정답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 했을 때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